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2시간 정도 건축법을 봤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죠. 건축하는 순서를 먼저 하시고 이 앞쪽에서 용어가 나온다는 거죠. 용어. 지금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29가지 용도. 용도를 바꿀 때는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시고, 용도 변경은 뭐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든지 신청을 하든지 이런 형 3가지 행정 절차를 봐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법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어떤 건축법상 뭐 건축을 하든 대선을 하든 건축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이 이런 게 있고, 또 아까 우리 공작물도 신고라고 돼 있었죠. 네. 이렇게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다 정부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허가 신청서를 내라. 읽어보고 법에 맞으면 허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법 자체가.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부분 용어를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하나만 더 보시고 이제 건축법을 마무리할 건데, 이 건축 절차를 좀 자세하게 보실 게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536을 보세요. 자, 536을 보시면 거의 건축 허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건축물을 건축 대선할 때는 건축 허가라는 행정 절차, 이거를 받아야지만 1년 안에 착수하고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건축 허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허가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관청. 뭐 자주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자, 건축 허가라는 제도를 볼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대선할 때는 그 세종자치시장하고 제주자치도지사, 그다음에 뒤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이쪽 부분은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치시와 자치도를 뺀 시군구청장님이 건축 허가권자가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장님이 있어요. 허가권자에. 왜? 21층 이상 큰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관할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는 거죠, 구. 전라남도 밑에는 우리 시, 군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 밑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구청장 위에. 그 다음에 시장군수 위에는 도지사님이 있는데, 결론이 도지사님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이 지금 보세요. 예외적으로 어떤 건물? 자, 거기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층 건물은 아니에요. 21층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21층 이상 대형 건물이거나 연면적이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데 안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님의 허가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누가 하고 하는 건데, 보통의 건물들은 구청장이 하는 거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청장님이 허가권자의 원칙입니까? 원칙이죠. 네, 서울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구청장들인데, 이게 21층 이상 건물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런 이상 건물이 되면,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장님이 직접 허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장님하고 같은 서열의 도지사님은 허가권자가 아니다. 대신 이 도지사님은 원래 이제 이렇게 되면 도지사님이 서운하죠. 지금 자기 친구들은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 허가권자가 되면, 우리 옛날에는 허가권자 그러면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행정처 공무원한테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랬다고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 교통경찰 이렇게 장화 신고 다니는 멋있는 그 오토바이 아저씨 있었습니까?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하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병원 실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장화를 벗기고, 장화 신고 다니시니까. 장화를 못 벗기게 막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장화 벗으면 큰일 난다고, 거기서. 예. 그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딱지 띄면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이럴 때는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장화가 그런 용도로 썼다고 누가 그러시. 근데 이제 일부예요, 일부. 극히 일부의 그런 이제 조금 공직자께서, 예전에는 우리 그랬었잖아요. 우리 좀 얼마만 전에도 무슨 뭐 설경구 나온 영화에서 그런 거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그럼 뇌물공여죄로 잘못하면 이 그냥 딱지 띄고 말고 잘못하면 기소될 수 있어요. 이게 형사처벌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싼 거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싼 거로. 신호 위반 같은 거 걸리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건축 허가권자가 이런 특광이 허가권자니까 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 도지사님은 같은 서열인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막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21층 이상을 지을 때는 그 양가로 입어보세요. 도지사님은 사전 승인. 도지사님은 사전 승인권자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관할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서는 구청장이 보통 건물 허가하고 21층은 특광이 허가죠. 근데 이제 관할이 이게 전라남도나 경기도 쪽으로 오면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허가를 하는데 지금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축 허가할 때는 건축계획서라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도지사한테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근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오른쪽에 보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로 되어 있죠. 네. 그럼 이게 21층 이상을 짓는데 경기도 수원시에서 할 때는 수원시장님이 경기도한테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승인이 떨어지면 21층 이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수원 성남 같은 시장들은 보통 건물들은 직접 그냥 본인이 허가하시면 되고 승인 없이. 근데 이게 경기도 수원 같은 데가 아니라 수원시가 아니라 이게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승인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직접 허가합니까? 특광이. 그러니까 원래는 특광 도지사님이 같은 서열이라고요.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인데 특광은 직접 허가권을 갖고 있고 도지사님은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관청 내부적으로 승인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문제에서는 뭘 찾는 거예요? 다음 중 허가권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그럼 도지사님이 답이 되는 거라고요. 도지사님은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대신 이제 권한은 있어. 실질적인 권한이 있죠. 21층을 자기가 승인 안 내주면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허가를 못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있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시험 볼 때 허가권자는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지사님은 사전 승인권자 역할밖에 못한다. 네. 그래서 그 사전 승인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냥 그거만 그냥 보시면 돼요. 밑에 뭐 2번, 3번 더 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에 도지사님은 빠지죠? 빠지는 거예요. 시군구, 자치시, 자치도 이분들은 원칙적 허가권자로 자기 관할 내에서 허가하다가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건물을 만나면 구청장이 허가하지 않고 직접 특광이 예외적 허가권자가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 경기도라든가 전라남도 같은 데 가서는 도지사님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권자 역할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 하나 정리하시고 나머지 이제 뭐 사전 승인이라는 거 정리하신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538에 4번에 보시면 건축 허가의 취소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네요. 건축 허가를 보시면 건축 허가를 거기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년 안에 거기 박스 안에 1번에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건축 허가에 관한 것들을 원래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건축 허가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 옆에 뭐 가설 건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뒷줄에 가보시면 뭐 그 뒤에 뭐 540일 넘어가시면 사용 승인이라고 돼 있죠? 네, 사용 승인. 그 사용 승인은 중간에 보시면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는 말도 있죠? 네, 거기 보면 540일에 가운데 양가로 이번에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해서 검사에 합격했습니까? 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7일 이내 내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 승인은 7일 정도 안에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 같은 거 시정 명령을 하고 그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7일 이내에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7일 문제가 없는데 7일 이내에 안 내주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판례예요. 7일 이내에 안 내줬다. 문제가 없는데 사용 승인서를 안 내주면 그냥 8일째 사용하면 된다니까요.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건축법이 그러면 이렇게 건축 허가에 대한 절차를 쭉 보고 나서 이제 교재 어디로 오시냐면 546으로 와보세요. 자, 546에서 이제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건축법에는 제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서류를 냅니까? 네. 설계 도면을? 네. 근데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면 허가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류상에서 건물 짓는 땅, 대지는 안전해야 돼요, 안전. 대지가 거기 안전에 관한 규정들이 쭉 나오죠. 또 대지는 조경이라는 걸 해야 돼요.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된다고요. 이 조경 같은 거를 설계도 봤는데 조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건축법을 공부할 때 이런 절차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세부 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부. 건물을 짓는 땅이 대지인데 대지는 안전해야 된다. 대지가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조경하셔야 돼요. 그 조경.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법에서 시킨 거예요. 강제로. 조경을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니까요. 또 우리가 밑에 보면 더 중요한 게 공개공지라는 게 있어요. 대지에다가 공개공지. 우리 백화점이나 마트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물일 때는 공개공지라는 거를 건물 바깥이라든가 건물 안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자리. 네, 그런 거 있죠? 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중간중간에. 그게 공개공지라는 걸 또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됐는데 공개공지를 안 했다든가 대지가 안전에 관한 규정을 좀 위반했다. 이러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을 보는데 주로 대지 아니면 도로 아니면 건축선을 주로 내요. 원래 이거 말고도 뭐 건물의 구조, 뭐 설비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규제가. 뒤에 건 안 보셔도 뒤에 건 나중에 보셔도 되고 거의 뭐 문제가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니까. 근데 이 대지하고 도로하고 건축선 이 부분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개념을 세워두셔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도로가 이런 거예요. 도로. 이 도로 좀 보자. 자,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짓는 땅이 대지죠. 네. 그럼 대지 앞에가 도로예요. 대지 앞에. 항상 건물 짓는 땅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 땅, 하늘에서 봤을 때 건물을 짓는 땅 대지는 이 앞쪽에 도로에 이게 접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접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접하지 않으면 맹지예요. 맹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도로가 이 사람하고 자동차가 둘 다 다닐 수 있으셔야 돼요. 뭐 인도나 차도 구분이 돼 있든지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인도 차도 구분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 구조가 보행과 자동차가 둘 다 다니는 그런 도로여야 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논이에요. 논. 논 옆에 이렇게 대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대지는 이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죠. 이 논을 지나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이 대지는 소위 말하는 맹지예요. 맹지. 여기 또 이쪽으로 뒤로도 다 이렇게 논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밭 같은 게 있고. 그럼 이런 대지에다 건물 짓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다가 이 논을 일부를 도로를 이렇게 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 사도예요. 사도. 개인 소유 땅에다가 도로를 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갈 거예요? 대지에서 자동차가 나가야 되는데 논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논길을 막 달려야 됩니까? 논을 막 밟고 지나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상식 아닙니까? 상식. 여기 걸어 나갈 때 여기 발 걷어 올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매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남의 땅이면 이 논 주인한테 이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지 소유자가 길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이런 형태. 이 건물을 짓는 땅 대지에는 앞에 주차장 같은 게 있으니까 차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걸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 자체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이 대지 옆에 있는 도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항상 좀 보세요. 사람과 자동차가 둘 다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둘 다. 아니면 사람만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만 다니는 보행자 전용 도로도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있는 거야.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동차, 거기 건축법상 도로를 보시면 이 건축법상 도로는 그 뒤쪽에 548에 오시면 그 맨 밑에 그 도로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가 1조건이에요. 1조건. 자, 기본적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둘 다 다니든지 아니면 해석상 사람만 다니든지 자동차 안 다니고. 그런데 지금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면 이건 하자 있는 도로예요. 네, 그러면 건물을 아예 못 짓는 거예요.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면 차들이 100km씩 달리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갈 거예요? 대지에서. 차들이 지금 100km씩 온다니까, 주행을. 신호등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이 대지에서 사람이나 자동차가 나갈 수가 없죠. 아, 나가다 100km는 차에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연히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과 자동차가 둘 다 다니는 구조, 아니면 보행만 되든지 이렇게. 네, 그러면 1조건이 맞은 거예요. 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는 1조건 더하기 너비가 4m 이상은 되셔야 돼요. 이게 기본 최소 너비입니다. 도로의 폭이. 네, 그러면 우리 건축법상 도로가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거야, 하자. 하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자가 있어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면 이게 아무리 10m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 도로면 아예 건물을 못 짓는다.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근데 이거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보행과 자동차는 둘 다 다니는 구조인데 너비가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비가. 그때는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면 이때는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니고 이 땅 주인이 손해를 보면 건물을 줄 수 있어요. 그 손해가 뭐냐면 건축선의 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로 이제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도로의 개념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지금 4m 이상을 갖춰야 됩니까? 네. 근데 만약에 3m라든가 2m밖에 안 되는 도로가 있다면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뒤에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도로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 그게 건축선이에요. 도로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 보통은 도로가 4m면 기본적으로 여기다 그려보죠. 자, 이게 만약에 이 도로의 너비가 4m다. 그럼 최소한 4m 이상이면 되니까. 그 4m를 갖추면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에요. 이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 경계선을 넘지 않고 이 대지에다 건물 지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로가 2m밖에 안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건축선이 여기가 아니라 이 후퇴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도로 이쪽 선 경계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4m를 가는 겁니다. 이 도로 쪽에 이 대지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4m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파란색 선을 긋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건축선이 이 부분만큼 좀 후퇴했습니까? 네, 이렇게 뒤로 물러나야지만 이 공간에다가 건물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민법상 소유권은 이 빗금치 부분도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갑소유권이고 세법상 재산세가 나온다니까요. 이만큼 다. 근데 공법에서 도로가 2m밖에 안 되니까 여기 도로를 4m로 확장 공사하기 위해서 확장공에서 이만큼 뒤로 물러난 다음에 건물을 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 공간만 여기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빈 땅으로 둬야 됩니까? 네, 언제인지 몰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확장공사할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뒤로 물러나서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면 건축허가가 나오나요? 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m밖에 안 되는데 막 설계를 여기까지 건축선 잡고 이렇게 설계를 해가면 건축선 후퇴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선의 후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일방대지라고 그래요. 일방. 도로의 이 오른쪽 편 한쪽 방향으로만 대지가 있죠. 그 여기는 뭐가 있냐면 경사지 같은 게 있습니다. 경사지. 하천, 철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철도가 있으면 이쪽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한쪽으로만 4m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쪽 방향 대지도 있을까요? 양쪽 방향 대지? 네. 잘 보시면 똑같은 2m라고 가정을 하고 도로 폭이 2m다. 근데 양쪽 방향 대지가 있을 때 한쪽으로만 4m를 가면 얘만 손해보죠? 네. 여기 소유자 갑이고 이 을대지면 양쪽으로 후퇴를 할 때는 가운데 중심선에서 이때는 가운데 중심선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중심선을 가상으로 이렇게 그려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몇 미터씩 이렇게 2m씩을 가서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2m씩을 가면 이 빨간색 선에서 이쪽에 빨간색까지가 4m가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을 못 짓고 뒤로 물러난다. 양쪽 대지 소유자가. 네, 이렇게 이제 건축선을 그려서 설계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도로에서 건축선으로 넘어가는 원리가 있어요. 네, 건축과에서는 도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돼야 됩니까? 원칙이? 그럼 자동차만 다니면 네,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는 아예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건축선 후퇴가 아니라 아예 못 짓고 너비가 4m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하자가 생기면 뭐 3m라든가 2m밖에 안 되면 건축선에 후퇴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네, 이래서 이렇게 빨간색 선이나 이 파란색 점선, 이 바깥으로만 건물을 지는 거예요. 자기 땅인데 이런 식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지, 도로, 뭐 설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세부 내용들을 배워서 건축법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 조경도 보죠. 조경. 대지에는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뭐를 주로 주냐면 조경을 하지 않는 예외. 이게 시험 문제 이상 많아요. 조경을 하지 않는 예외가 다시 546에 보시면
그 건축법에서는 그 대지에 대한 안전 규정 같은 걸 다 지켜야 돼. 안전.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비가 왔을 때 도로보다 낮은 대지면 저지되니까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도로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이. 예, 근데 낮으면 안 되지만 단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 펌프를 달면 낮아도 되는 거예요. 건물 질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는 뭐 습지나 매립지에는 성토나 지반 계량 이런 걸 하고 건물 지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토나 지반 계량은 토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대지 안의 조경,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건축주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된다. 대지 면적이에요, 연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이에요. 네. 자, 우리 연면적은 건물의 1층, 2층, 이게 실내 면적을 다 더하면 연면적이에요. 그 연이라는 게 이을연자라서 건축물의 각 층의 면적을 연결해서 연면적. 그러면 건물 바깥으로 나와서 대지 면적도 있습니까? 네, 그럼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하지 않는 건물 대지 축사 이렇게. 대지 축사는 조경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보면 축사이죠, 축사. 네, 축사는 대지 면적 200 이상 되더라도 돼지나 닭 이런 것 때문에 조경하진 않잖아요. 걔들에다 막 불 켜놓고 막 그러면 돼지들이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저 집에는 돼지, 집 가짜 보면요. 이게 집 변에 이게 돼지자, 이게 돼지돈자 아닙니까? 이게 집 가짜잖아요, 진짜가. 그 옛날에 항상 집에서 돼지를 키운 거잖아요. 그 돼지를 왜 키웠어요? 돼지가 있으면 독사가, 뱀이 안 들어온대잖아요. 그 돼지가 독사 천적이에요. 그래서 그 독사가 돼지를 물어도 돼지는 안 죽는데요. 이게 돼지가, 이 독이 단백질인데 돼지는 다 지방이잖아요. 콱 물어도 지방 내에서 끝나는 거야. 단백질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돼지는 이게 두꺼우니까 지방질이. 근데 돼지가 뱀이네? 뱀 먹는 거예요. 먹어요, 돼지가. 그 돼지가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돼지 키우는 집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돼지 키우면 뱀이 안 들어온다고. 예, 닭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닭 이름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르륵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아, 개구나? 참, 개가 초복이 중복이 말복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닭은 이제 벌레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 닭은 이제 벌레 같은 거 잡아먹으니까 키우라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먹죠. 예,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름에 이제 보양식으로. 근데 이제 돼지는 저도 그런 걸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게 진짜 과학적으로,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가 이게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 같은 데를 물리면 모르겠지만, 코는 지방이었으면 코를 물어가지고. 하여간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옛날 우리 뭐 한자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 옛날 할머니들은 보면, 옛날 할머니들은 저를 보면 맨날 형 어디 갔냐 물어보더라고요. 형 쳐서 밥 먹이려고.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옛날에 저는 이제 둘째 차남인데 아들 둘이 있는데 이렇게 유독 형하고, 아버지 어디 갔냐고 맨날 아버지만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 아버지하고 형만 맨날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알아. 제가 스페어 타이어구나, 이게. 본 타이어가 아니라 스페어 타이어. 근데 스페어 타이어는 차에다 놓고 다니는데 바람 같은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페어 타이어로, 이게 둘째라든 셋째 이런 것들 완전 스페어 타이어고,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할머니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장남, 큰아들, 이렇게 뭐 무슨 뭐 붕어, 이렇게 붕어 같은 거 해가지고 맨날 먹이고 그랬어요. 형은 싫다랬는데, 저는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러고. 밥도 이렇게 보면 저 형은 좋은 밥, 저는 찬밥. 네. 옛날에 원래 할머니들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워낙 그때는 이제 뭐 막 먹었는데,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가지고 들어오면 밥상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큰아들 앞으로 밥을. 근데 옛날 할머니들은 원래 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을 안 준 건 아니니까. 그나마 이게 딸로 태어났으면 더, 그래서 딸로 태어났으면 완전히 이제 그때는 밥 늦게 먹고 따로 부엌에서 먹고 그랬을 뻔 했는데, 저도 그렇게 뭐 저희가 하는 거 아닌데, 할머니들에게 장남하고 이제 큰아들을 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제 본 타이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스페어 타이어.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런 거래요. 원래 할머니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돌아가실 때 나는 왜 찬밥 했더니 원래 그런 거래요. 둘째는 찬밥 먹고, 제 밥은 항상 떡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희 집은 원래 밥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때는 막 주문 막 먹을 때니까. 질풍노도니까 뭐. 돌아서면 배고플 때 아닙니까? 고등학교 애들 밥 많이 먹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먹잖아요, 밥을. 먹고 한 시간 전하면 또 밥 달라고 그러던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 형은 좀 몸이 약하고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보면 이렇게 너무 과보호를 하면 이게 좀 힘을 못 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리비리하고 뭐 이상한 병도 많이 걸리는데, 저는 뭐
특별히 너무 건강해서 탈이지.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집에 그런 게 옛날부터 우리 전통 미풍양수 있지 않습니까? 미풍양수들. 그 돼지 얘기를 했는데, 그 보면 조경을 하지 않는 건물에서 그 뭐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 조경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보셔야 돼요. 공장. 이 공장이 대지 면적 5,000 미만의 공장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1,5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좀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사이즈를 외우시는 건데, 이 공장이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이면 이게 중소기업 공장으로 봐주는 거야. 조경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물이 대지 면적, 공장을 대지 면적으로 안 따지고 건물의 실내, 뭐 1층, 2층 바닥을 다 더해서 연면적으로 따지면 1,500.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바뀌면 안 되겠죠. 네. 연면적의 합이 5,000 미만의 공장은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뭐 이렇게 배제한다, 하지 아니할 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장 정도로 좀 보셔서, 공장이 뭐 중소기업 공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나무젓가락 만드는 공장 이런 거잖아요. 이게 5,000 미만의 공장이라든가 연면적의 합이 1,500 미만의 공장일 때는 조경할 필요가 없다. 조경 의무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공개공지는 우리 백화점이나 마트인데, 공개공지는 그거는 좀 하나 보세요. 일준위, 상준위. 그 일준위, 상준위라는 데가 있는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라는 땅이죠, 땅. 그 여러분들 그 일반주거, 준주거는 땅의 이름이에요. 우리 국토기획법상 용도 지역 이름. 네.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은 빼고 일준위,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다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밑에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같은 건 집어넣지 마시고, 그럼 일준위, 상준위죠. 일준위, 상준위, 그 저기 남자 형제 이름 같잖아요. 쌍둥이 형제, 일준위, 상준위.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이면 공개공지라는 데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공지는 일준위, 상준위, 그걸 신문지에서 2번 낸 거잖아요, 2번.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답이 일반공업지역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일준위, 상준위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 그 대상 건물을 보면 바닥 면적의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이런 거, 극장 같은 거, 극장. 종교시설 같은 교회, 판매시설 같은 백화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그런 거에 이제 공개공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6가지 건물이죠. 자, 일준위, 상준인데, 자,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자, 밑에 운수가 뭐예요? 운수? 네. 여객용이니까 터미널 같은데, 우리 터미널. 우리 터미널 가면 공개공지 있죠? 네. 우리 광주 터미널도 그 이렇게 미술품, 조형물도 세우는 거기가 앉아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공개공지, 공개공간 이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빌딩, 업무시설, 숙박시설 같은 호텔 이런 데 가면 공개공지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6가지 해당되는. 공개공지는 일단 일준위, 상준위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경을 하지 않는 건물들, 다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건축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다 맞추면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네,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돼요. 뒤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세부적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걸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가시죠. 자, 뒤에 거는 뭐 높이나 면적 따지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예, 주택법. 자, 주택법은 건축법보다 분량이 적어요. 건축법이 분량이 좀 많은데, 그 주택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만 규제하는 법, 이렇게.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 주택 지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있죠? 팔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주택법을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꺼내셔야 돼요. 아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는 거죠? 그러면 이 건축물은 종류를 따져보면, 아까 29가지 용도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같은 주택도 있고, 아까 일정이나 이정근생 같은 상가도 있습니까? 네. 상가. 뭐 공장도 있을 테고, 뭐 종교시설 같은 교회도 있을 테고, 그렇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이런 건축, 신축 같은 거 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는 건데, 이 주택은 30개 이상을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이라는 법으로 따로 규제를 받으셔야 돼요. 한 장소에서 30개 이상 주택을 지어서 파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돈 벌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축법은 29개 이하예요. 지금 29개 이하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건축 허가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근데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건축 허가 대신 더 까다로운 심사, 사업계획의 승인이다, 이렇게. 자, 행정 절차가. 자, 공법에서는 계획 아니면 인허가 이런 거예요. 항상 그거예요. 계획 나오든지 아니면 인허가 승인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여기 사업계획 승인은 보세요. 사업이 몇 개 이상입니까? 사업이 30개 이상이라 30개 이상. 자,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많죠, 우리나라에. 개인 건설업자든 아니면 법인인 건설업자든. 근데 제가 어떤 건설회사를 조그맣게 하나 갖고 있는데, 광주에다가 연립주택을 한 동을 짓는 거예요, 연립주택. 그 연립주택의 그 101호부터 계산해보면 24개가 들어간다고요. 구분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가 광주시에나 서울시에다가 연립주택을 한 동을 지어서 여기 이제 101호부터 계산해보니까 2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번에 연립을 4층짜리 연립을 몇 개 진 겁니까? 24개를 진 거죠? 그러면 건축허가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건축허가죠. 아까 29개 이하로 주택 지으면 건축허가라는 걸 받아라.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연립주택을 한 동이냐, 이게 A동, B동, C동까지 지으면 이렇게. 그럼 24개짜리가 지금 몇 동이에요? 3동. 그럼 72개죠. 이렇게 되면 영락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오셔야 돼요. 한 번에 공사하는 양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 건설업자는 이 30개라는 숫자를 나중에 잘 아셨다가 내가 건축허가라는 걸 받는 건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지를 그거를 한 장소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한 번에 내가 공사하는 물량이 몇 개냐? 땅을 이렇게 그 땅 주인들한테 사가지고 건설업자들이 돈 벌려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건축허가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업자들은 이 종류를 20여 종 서류를 내셔야 된다고요. 그 사업계획 승인은 이 허가란 말은 안 쓰고 승인이란 말 씁니다. 이 공법에서 뭐 허가나 승인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행정관청한테 가서 사전 심사받는 겁니다, 이게. 이 어떨 때는 허가, 어떨 때는 승인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허가든 인가든 승인 나오면 서류 준비해서 사전에 심사받아라 이거예요. 자, 저는 3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는 거니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자, 관청도 틀려요, 관청. 자, 여기는 시군구청장님이 원칙입니까? 네. 원칙이죠. 자치시와 자치도도 원칙이고. 근데 여기서는 승인권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그 다음에 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구청장한테 가서 받는 거죠. 이렇게 24개짜리 연립주택을 한 동만 준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내는 건데 이게 3동이 돼버리면 구청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청 가셔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담당 부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서류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20여 종 넘는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심사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차는 저거랑 같아요. 착공신고하는 거예요. 이 건축 허가 대신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착공신고한 다음에 공사를 착수. 자, 대신 여기서는 5년을 줘요. 5년. 주택법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네,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게 왜 건설업자들은 5년 주는 거냐면 요 사이에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뭐 대림 2편 이상 건설업자가 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우리 광주에다가 대림 2편 아파트를 400개를 짓는 거예요. 400개. 민간 건설회사가. 그럼 400개면 30개 이상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모델하우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바로 모델하우스 오픈한다니까요. 견본주택. 그럼 견본주택이라는 걸 오픈해서 근데 보세요. 근데 건설회사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이런 조건이 있어요. 주택을 지을 땅을 100% 소유권을 확보하셔야 돼요. 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주택을 지을 땅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 땅을 100% 그 땅 주인한테 매매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제가 땅 주인은 제가 지주예요, 지주. 그럼 지주가 이 건설업자한테 땅을 쉽게 팔겠습니까? 안 팔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건설업자가 땅값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업 구조가 그래요. 건설업자들은 여기 땅을 100%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넣기 때문에 여기 건설업자가 누구한테? 지주한테 지주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 지주 작업이 뭐 하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땅 매매로 파십시오. 이게 지주 작업 하는 거예요. 지주 작업은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은 토지공사 같은 사람이랑 강제로 수용하는 거지. 지금 민간 건설업자는 지주 작업을 매매로 팔라고 설득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땅값을 그 주변 시세가 평당 200이면 됐는데 그걸 어떤 땅 주인은 막 300씩 부르는 거예요. 이제 건설회사가 땅을 사야 된다는 입장을 알고 땅값을 높이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경우 더 심한 사람들은 땅값을 막 2배 불러가지고 평당 400씩 부르고 막 이럽니다. 그럼 건설회사는 예상보다 많은 돈을 씁니까? 네. 써서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건설회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착공을 못 한다고요. 착공을 하려면 자재 같은 거 필요하죠? 네. 또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건설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그래서 정부가 봐주는 게 뭐냐면 견본주택 오픈. 견본주택을 오픈을 해서 자 400세대가 100% 다 분양됐어요. 완판됐어요. 완판. 그러면 계약금이 들어옵니까? 네, 계약금, 중도금 그 돈 가지고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기초공사 정도까지 해놓고 나서 1층, 2층 올라가는 거는 계약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땅 매입비를 거의 다 쓰고 실제 건설 작업은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이 미리 선금을 내는 거예요. 선금. 선금 받아가지고 뭐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죠. 이게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후분양하라고 하잖아요. 후분양. 후분양이라는 게 아파트를 90% 정도 완공하고 거의 인테리어 공사 정도만 조금 남겨놓은 그때 가서 분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못 줘요. 건설회사가 그렇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보통 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건설회사가 나중에 후분양이 이게 100% 완판되면 모르는데 미분양 날 수도 있습니까? 네, 미분양 나면 아파트 완공시켜놓고 미분양 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는 무슨 뭐 초코파이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미분양 나버리면 그럼 건설회사가 그렇게 해서 한 3번만 돌아가면 바로 부도납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돈을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같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그런 거를 안정시키려고 건설회사는 굉장히 사업 구조가 리스크가 큰 거예요. 건설회사 아파트가 폭리를 취한다 이런 말을 좀 잘 보시면 무슨 뭐 폭리를 취하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뭐 아파트 좀 비싸게 줘가지고 파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일부고 보통 건설회사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초반기에 땅 매입비로. 그래서 이 견본주택 오픈을 해가지고 선분양이라는 거를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이 잘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네. 근데 이게 미분양 나고 그러면 10%만 분양 난 거예요. 그럼 분양가를 낮춰가지고선 기간을 몇 년 주는 겁니까? 5년 줄 테니까 이때까지 분양률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률이 최소한 7, 80% 올라가야지 이게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는 나중에 이제 아파트 지으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막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주변에 보면 아파트 분양 안 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광주 시내 최고 좋은 아파트다 막 맨날 붙이잖아요. 얼마에 뭐 분양한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때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분양 받을 때는 분양가가 뭐 평당 500인데 이게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이게 450으로 떨어지죠. 네, 그러면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나중에 분양받는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싸움 나잖아요. 너 분양가를 떨이로 팔아서 막 350에 팔고 막 이랬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처음에 500 분양받은 사람이 그럼 뭐예요 이게. 아파트 값이 350만 원짜리 된 거예요. 평당 아파트 값이. 그 이사 들어온 날 이사 막 못 들어오게 막 그랬잖아요. 저 파주에서 350만 원 주고 이렇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겠어요. 막. 니들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값이 평당 350이 되는 거예요. 500개 사시는 분들은. 그럼 건설회사에게 차익을 돌려려고도 안 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분양의 어떤 부작용입니다. 미분양 나면 이런 문제 생깁니다. 결국 자동차도 잘못 사면 한 1,000만 원 손해보죠. 여기 주변에 우리 아우디라는 차 있지 않습니까? 아우디가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우디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우디가 처음에 나 1,000만 원 받고 할인했는데 지금 2,000만 원 할인해주잖아요. 이렇게. 아우디 뭐 8,000만 원짜리 차를 처음에는 7,000에 샀는데 지금 사면 6,000만 원 된다니까요. 연식 바뀌고는. 그러면 1,000만 원 할인 받은 사람들은 할인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할인 덜 받은 거죠. 2,000만 원에 파니까. 그래서 이제 아우디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이제 다른 차들하고 또 비교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벤츠 이런 거. 벤츠는 차 할인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벤츠 타고 다니면 야, 너 이거 또 틀리구나. 이게 아우디랑 또 틀리구나 이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차 타세요.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잘 아끼고 기아자동차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산차를 타는 게 이게 그 우리나라 차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이게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기아자동차처럼 좋죠. 광주에서 기아자동차 들어가면 대출 잘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예, 공무원 못지않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신용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가 많이 생겨야 돼요. 기아자동차가 막 더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막 1등도 하고 이래야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여기서는 사용 검사 이런 말 씁니다. 자, 사용 검사는 이건 15일 안에 이렇게. 아까 우리 사용 승인은 7일 걸렸죠? 네. 여기서는 사용 검사, 아무래도 좀 더 이 검사를 더 어감이 더 강하죠? 또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짓는 과정에서 층간소음 같은 거 다 뭐예요? 층간소음. 요즘 맨날 싸우죠? 네. 층간소음 같은 거. 이런 층간소음 같은 거 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낼 때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층간소음 같은 거 잘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30개 이상 주택은 더 까다로운 심사를 한다. 그래서 주택법이다. 이런 느낌이 딱 오셔야 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란 말 써요. 건축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사업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업주체.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30개 이상 주택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주체인데, 이 사업주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등록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이렇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업 주체인데, 그 사업 주체가 국토부에 가서 사전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록. 자, 그게 민간 건설업자예요. 근데 등록을 하지 않는 비등록 사업자. 자, 비등록도 있다. 자, 주로 누구냐면 토지공사. 우리 토지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 있죠? 또 광주에 무슨 뭐 도시개발공사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하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이런 거예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행정청 중에서 국방부 장관. 자, 국방부 장관은 군인 아파트 이런 사업 합니까? 하죠? 아주 군인들 아파트 줘요. 우리 군인들 저기 뭐 육군 이런 분들 저 전방에서 고생하면 군인들이 사병 말고 장교 있잖아요. 장교 소령 뭐 이런 분들은 가족들 다 있잖아요. 근데 전방에 군인 아파트 너무 낡으면 그 철거하고 새 아파트 줘준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국방부 예산으로 국가가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국가가 이 같은 관청끼리 등록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등록사업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영리를 추구하는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 승인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등록부터 먼저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등록 어디 가세요? 국토부. 그럼 등록하러 가려면 여기서 어떻게 했죠? 세종시로 가야 된다. 세종시로 서류 준비해가지고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 가셔서 저기 오송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리면 3만 원이면 택시로 갈 수 있어요. 국토부까지. 그 3만 원 걸려요. 2만 8천 얼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나 오늘 건설회사인데 등록하러 왔습니다. 등록하러 왔냐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들이 막 위아래로 훑어보겠죠. 어떤 놈인가 하고 막 이렇게 새로 들어온 놈이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고 와서 광주에 와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 와서 30개 이상 집인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땅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광주시에 가서 낸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몇 개월 뒤에 나주 가서 할 때는 나주에도 주택사업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라남도 나주기 때문에 전남도에 가서 나주시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이제 공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혼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건축허가 이거 사업계획 승인 그 얘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렵죠. 행정 절차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올해는 그 원장님이랑 좀 상의해서 이 벽에다 좀 붙여놓으려고 이렇게. 우리 좀 있으면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 이렇게 후보자들 이렇게 붙여놓듯이 공법에 이게 건축법상 핵심 절차 이렇게 좀 붙여서 자꾸 이제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지 우리가 이게 눈에 익어서 그렇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끼리도 막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막 거기서 막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못하시는 분들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서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면
어떻게, 그죠? 인터넷 켜놓고 주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시면 이제 공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은 꼭 도서관 가서 하라고 했었어요. 도서관 가서,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좀 일어나서 공부한다고요. 조금이라도. 근데 집에서 하면 침대에, 누워야지 잠깐만 있다 보면, 이거 허리 아파하다 보면 자고 일어나면 한 3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는 이게 공부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학원을 꼭 나오고 그게 안 되면 차선으로 동영상, 도서관 가서 꼭 붙으셔야 됩니다, 조건이. 그러면 시험이 1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꾸 못하고 자꾸 미루고 그러면 이제 시험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공부는 이게 제가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이게 붙을 분들이 그렇게 딱 의욕을 가지고 하셔야지 붙는 거지,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마음을 좀 느슨하게 가지시면 안 되니까 이제 내년 딱 되면 계획 딱 세우셔가지고 하시고, 또 흔들리시면 좀 이렇게 딴 거 했다가 또 다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쭉 밀어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자 그런 걸 하기 전에, 그럼 아까 우리 건축법도 이제 앞쪽에서 건축 절차라는 게 있었으면 이쪽에 용어가 있었죠? 네, 그럼 주택법도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으로 3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는데 이 앞쪽에 용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법도 몇 가지 용어는 보셔야 돼요. 주택법에서 용어를 보시면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 그 559에 보시면 거기에 그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분류가 있습니까? 네,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을 뭐 30개 이상을 짓든 공동주택을 30개 이상을 짓든 간에 사업계획승인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독주택을 30개 지면 어떻게 지셔야 되냐면 건설업자가 큰 땅을 이렇게 30개 이상 필지로 분할합니까? 네, 그런 다음에 단독주택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2층짜리. 네, 그래서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연립주택 같은 거를 뭐 2동, 3동 져가지고 그걸 팔면 30개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데, 문제는 공동주택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류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이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 호수별로. 근데 아파트는 면적은 없고 주택으로는 쓰는 층이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까? 옛날 시험 문제인데 이게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 아파트가 아니에요. 연립으로 판정 났어요. 6층짜리인데. 왜냐하면 1, 2층은 상가라서 그래요. 지금 1, 2층은 상가, 이렇게 2층, 1층은 상가로 쓰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게 주상복합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3층, 4층, 5층, 6층은 주거용으로 투룸짜리고 이제 거실 하나 있고, 이런 식의 방으로 18평짜리 구분 등기되고, 그래서 여기가 3, 4, 5, 6만 주거용으로 쓴다. 그럼 거기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입니까? 그럼 4개 층 이하면 거기서 아파트는 아니고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근데 한 층 면적이 200이에요, 한 층. 자, 여기 6층의 바닥 면적, 5층 바닥 면적을 각각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다 150이 뭘까요? 150.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이고 각 층의 면적이 150이니까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00이죠? 600이면 거기 이제 다세대. 네, 거기 4개 층 이하인데 660 이하면서 4개 층 이하면 다세대라는 빌라가 되는 거고, 660을 초과하면서 4개 층 이하면 연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거를 이제 한 층의 면적을 200으로 낸 거예요, 200. 6층 면적 200, 5층 면적도 200 해가지고 주택으로 쓰는,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 계산하셔야 돼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몇 개 층? 4개 층이 상가 부분은 고려하지 말고. 그럼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니까 아파트는 아니다. 그럼 뭐냐?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근데 각 층의 면적이 200이니까 이걸 4개 층이라고 해가지고 합산하면 800이니까 연립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립주택이죠? 그럼 실무관 뭐라고 그래요? 주상복합 연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상복합 연립이 되는 거야. 상가가 껴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각 층의 면적이 150으로 판정 나오면 그때는 주상복합 다세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주상복합이에요. 주상이잖아요. 주상. 이렇게. 그럼 만약에 주택으로 쓰는 층을 한 층 더 올리면 7층까지 만들면, 그럼 면적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아파트가 되는 거야.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공동주택을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자, 일단 우리 그 개정된 거 하나 체크할게요. 국민주택이라는 용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주택 등이란 2번 용어는 삭제. 자, 그거는 삭제가 됐어요. 그냥 지워버리시라고요.
그 2번에 국민주택 등자, 등. 그 2번 그 국민주택 등 해가지고 밑으로 세 줄 다 삭제하세요. 그러면 국민주택 아니면 나머지는 민영주택이에요. 근데 국민주택이 뭐냐면, 국민주택은 거기 보시면, 주택도시기금. 자, 주택도시기금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서민주택자금. 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서민주택자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 1호당 전용 85 이하짜리들. 자, 면적이 1호당 얼마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게 2조건. 국민주택 기금 지원 받아야 되는 게 1조건이에요, 1조건. 그럼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개정됐긴 했는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그럼 제가 기금 지원을 받아서 주택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그리고 85제곱미터가 전용이면요, 25.7평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전용 면적 25.7평이면 85제곱미터 이하면, 그러면 공용 면적이 한 20제곱미터 들어갑니까? 85에다가 전용 면적이니까. 우리 그런 거는 아셔야 돼요. 아파트를 살 때 내가 전용 면적을 지금 85제곱미터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25.7평이라고요. 평으로 환산하면. 그러다가 우리가 주차장이나 복도가 우리 무슨 면적이에요? 공용 면적. 이게 20이 추가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이걸 아파트 우리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 아파트 신규 분양받을 때. 그럼 분양 면적으로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105로 사는 거예요, 105. 그럼 이게 바로 33평이라니까요. 이거가 한 6평에서 7평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33평 아파트 분양받을 때 24평 이런 거 분양받으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받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거지만 시험 볼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용으로.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입니까? 25.7평 이하? 네, 그러면 국민주택은 사이즈도 맞추고 돈도 지원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이제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진다고 3번에 보시면 민영이 되는 거예요, 민영. 자, 민영주택도 하나 고치세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게 아니라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민영으로 이게 개정됐어요.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에 기본서 가지고 하면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국민주택을 토지공사만 지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민간도 지을 수 있다니까, 민간. 민간 삼성이나 대림이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레미안으로 아파트를 전놨는데 그 레미안 아파트 가서 물어보니까 기금 지원 받았대요. 받고 사이즈가 85 이하를 맞춰진 거예요. 그럼 그거 국민주택이라니까요. 레미안이라고 붙었다고 다 민영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항상 그 내부 자금을 회사 자체 자금으로 짓고 이러면 그건 국민주택이 아니죠. 네, 대신 사이즈만 국민주택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돈이 기금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사이즈 85 이하로 졌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주택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항상 기금 지원을 받고 85 이하입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에 대한 기본 정의입니다. 조금 개정된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국민주택은 반드시 임대료만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선택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래서 국민주택은 기금 지원받고 85 이하, 기금 지원받고 85 이하이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줄 수도 있고, 삼성 같은 민간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받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요 나머지 부분 조금만 더 하셔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